네, 안녕하세요. 가톨릭 둘레 특강 신앙과 도시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행복 at 로컬입니다. 이 행복이라고 하는 글자와 로컬이라고 하는 글자 사이에 있는 이 특수 기호를 보통 영어로 이제 at로 읽죠. 이 라틴어로는 이제 였는데 이제 이게 장소 또는 뭐 소속 또는 단위 이제 이런 걸 뜻하는 기호죠. 우리는 이제 골뱅이라고 부르는데 이 골뱅이가 유명해지게 된 것은 여기 사진에 나오는 레이 톰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1971년에 이메일 주소로 이 기호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나라에 따라서 이거를 읽는 방식이 좀 달라요. 우리는 골뱅이, 어느 나라는 원숭이꼬리, 달팽이, 돼지꼬리, 작은 쥐 등등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행복 at 로컬은 로컬에서의 행복이란 뜻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 꿈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로컬이 이대로 소멸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로컬에서 더 행복하게 살아가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제 꿈을 담아서 쓴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지난 2월 말에 출간이 된 책입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제가 3년 전에 출간했던 이 책 천천히 재생책에서 마지막 5장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독자분들께 드렸죠. 대한민국은 선진국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아주 멋진 나라, 훌륭한 나라이다. 그런데 선진국인데 국민들의 행복도는 높지 않은, 행복하지 않은 선진국이다. 이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풀어야 진정한 행복한 선진국, 대한민국이 될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인구위기 또는 기후위기 또는 이런 불균형 또는 뭐 차별, 격차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잘 풀고 오래오래 행복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이 될 겁니다. 강남의 어느 산후조리원의 그 2주 비용이 2,50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곳에서 아마 이렇게 아이들 의대 보내기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태어난 이 피덩어리 아이를 두고 이렇게 아주 고가의 산후조리원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은 의대에 보낼 건가, 어떤 사교육을, 어떤 선행학습을 해서 해야 될 건가,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건강한 아이를 키우는 방식일까? 그 대한민국 부모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 대한민국 부모들이 우리들의 자녀를 얼마나 힘들게 키우고 있는지, 이 책의 저자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픈 사람들, 가장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바로 부모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세계에서 우리와 같은 이런 미친 교육을 아직도 지속하고 있는 나라는 찾기 힘들 거입니다. 제가 대학에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있는 서울시립대학교에 합격한 1학년 학생들 이렇게 개별 면담을 해보면 그 중에는 교수님 저는 인생의 루저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니 네가 왜 인생의 루저야 그렇게 물어보면 스카이 못 갔으니까 이렇게 답을 합니다. 서울 안에 있는 소위 인서울에 당당히 성공했고, 그리고 저희 시립대학교는 공립대학교니까 또 등록금이 아주 착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부모님의 부담도 훨씬 덜어준 정말 말 그대로 효자, 효녀들일 텐데 왜 시립대학교에 합격한 학생들조차도 스스로 인생의 실패자라고 생각할까? 저는 이것은 좋은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이들을 과도한 경쟁에 몰아붙이고 있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앓고 있는 중병이다. 아이들은 저마다 다양한 재능을 갖고 태어납니다. 저도 아들 셋, 딸 하나, 네 아이를 키워보면서 보면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저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아이들이 다양한 재능을 스스로 발견하게 하고, 그리고 나와 다른 다양한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하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자연과 동물과 식물들과 서로 교류하게 하고, 그리고 저마다 가진 재주를 마음껏 발휘하면서 크게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키우는 게 좋은 교육일 텐데, 우리는 마냥 경쟁으로 아이들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앓고 있는 또 하나의 중증 질환이 바로 이 부동산이죠. 집은 인권이다라는 책도 있습니다. 부자들만 집을 갖고 가난한 사람들은 집이 없어서 내몰리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가난한 사람들도, 청년들도, 신혼부부들도 집 때문에 인생에 큰 고통을 겪지 않도록 공공임대주택, 사회주택을 아주 많이 확보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끝까지 집을 사라고 막 내모는 것 같아요. 영끌이란 말 기억하실 겁니다. 청년들한테 빚내서 빨리 집을 사지 않으면 너희들 나중에 큰일 날 것이다. 이렇게 이 부동산 가격이 평생 벌어도 살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가 있는 상태는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보다 훨씬 내려가야 되는데 쉽지 않은 일이에요. 대한민국에 지금 내 집을 갖고 있는 국민들의 비중이 지금 60%가 넘었습니다. 내 집을 갖고 있는 분들 가운데 누구도 내 집 값이 지금보다 내려가는 것을 원치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정부도 집값을 내리는 정책을 펴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지금 집값이 좀 내려가려고 하면은 그거를 억지로 다시 떠받드는 정책들을 정부가 또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앓고 있는 행복하지 않은 대한민국의 원인 중에 하나인 거죠. 또 하나 문제가 바로 이 대한민국의 뿌리인 지방이 이대로 가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사라질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추석이나 또는 설날에 이렇게 시골에 고향에 가보시면 바로 느끼죠.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살고 계시는 시골 마을에 이분들 돌아가시면 이제 인구 제로가 될 겁니다. 그렇게 시골 마을들부터 이제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될 거고, 그리고 지방의 작은 군 단위들도 이제는 더 이상 존속하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문제죠. 그리고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을 만큼 아이가 태어나는 숫자가 줄고 있고, 합계 출산율이 0.7대 0.6대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대한민국의 문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앓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앓고 있는 인구 위기는 줄어들고 있는 이 감소라고 하는 문제보다도 어쩌면 쏠림이 더 문제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구가 전체적으로 줄고 있는데 그 줄어드는 인구가 다시 한쪽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에 이중 삼중의 이 악순환의 덫에 우리는 빠져 있죠. 이 인구를 빼앗아가는 블랙홀과 같은 존재가 대한민국에 3개 있습니다. 첫 번째 인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은 수도권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지금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고, 수도권 인구는 점점 늘고 있고 비수도권 인구는 줄고 있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쏠림의 문제죠. 그리고 두 번째 인구를 빨아들이는 또 하나의 블랙홀은 대도시입니다. 큰 도시들이 주변의 작은 도시나 또는 시골의 인구들을 뺏어가는 문제죠. 또 하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가장 고약한 블랙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바로 신도시입니다. 인구가 줄는데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신도시를 짓고 있습니다. 신도시는 새로 지어지는 도시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대부분 다 채워집니다. 그런데 그 신도시를 채우기 위해서 구도시는, 특히 원도심은 인구를 또 뺏기는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토의 면적의 11.8%밖에 안 되는 이 수도권에 이렇게 인구가 계속해서 몰리고 늘고 있는 이 문제가 지금 대한민국 인구 위기의 아주 핵심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 그리고 대학생 때 이렇게 참 감동을 받으면서 읽었던 만화죠. 이 트리나 폴러스라는 분이 쓴 꽃들에게 희망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 애벌레들이 이렇게 우르르 몰려갑니다. 그리고 막 서로를 밟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탑을 쌓고 있죠. 어디 가는데 물어보면은 몰라, 따라와, 빨리 와, 이제 이런 식이죠. 이 거대한 행렬에서 노랑나비 애벌레는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고치를 짓죠. 그리고 나비가 되죠. 이 호랑나비 애벌레는 이 무리들에 속해서 저 위에까지 올라가 봅니다. 올라가 봐야, 구름에 올라가 봐야 아무것도 없죠. 애벌레들은 탑을 쌓을 게 아니라 고치를 짓고 나비가 되어야 자아 실현도 하고, 그리고 꽃들에게 희망이 되어줄 수 있는 거죠. 이 만화가, 이 동화가 어쩌면 지금 대한민국을 미리 이렇게 보여준 동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이 대한민국이 앓고 있는 이 문제의 근원을 저는 성장통과 개발병으로 진단합니다.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이 매우 빠른 속도로 가난한 나라의 선진국이 되었고 도시화를 이루고 산업화 또 경제발전을 이루었어요. 그렇지만 그 방법이 다른 나라들과 달리 우리는 너무나 속도를 강조했고 결과를 중시했고, 그리고 성장의 거점을 키우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 매몰되어서 총량적인 발전, 성장은 이루었지만 행복하지 않은 선진국이 된 게 아닐까. 저는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성장 거점 개발론은 쉽게 말하면 골고루 키우지 않고 큰 놈을 집중적으로 키우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하고 많이 달랐던 나라가 독일입니다. 독일은 여러 작은 중소도시들을 골고루 키웠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게 아니라 서울과 부산을, 이 대도시를 집중적으로 키웠습니다. 서울과 부산을 키우고 두 도시를 연결하는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했죠. 그리고 국가의 재정 투자가 경부 축에 집중됩니다. 구미에 또는 포항에 또는 울산에. 이 경부 축에서 빗겨나 있는 지역에서 왜 우리 지역은 소외시키느냐 그러면 그렇게 답을 했죠. 조금만 기다려. 아랫목이 따뜻해지면 운목도 금방 데펴질 거야. 이게 바로 성장 거점 개발론이었습니다. 또 국가 경제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대기업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키웠습니다. 현대, 삼성, 럭키, 금성 이런 대기업들이 혼자의 노력으로 큰 게 아니죠. 국가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컸죠. 또 우리들의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여럿씩 낳았지만 모든 아들, 딸들을 다 대학까지 보내지 못했죠. 우리 집안에서도 결국 성장의 거점을 집중적으로 키웁니다. 누구를? 맏아들을. 그래서 맏아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누나가 공장에서 일하면서 동생 뒷바라지를 하고, 또 여동생은 식모살이를 하면서 오빠 뒷바라지를 하고 했죠. 결국 성장 거점 개발론으로 우리가 일정한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그것의 폐해를, 그것의 부작용을 지금 우리가 앓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장 거점 개발론의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낙수효과입니다. 대도시를 키우고 대기업을 키우면 대도시가 모든 것을 다 빨아가지 않고, 대기업이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또 키우고 중소기업이 또 자영업자와 상생하라, 이런 게 전제일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낙수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와인잔을 이렇게 3층으로 쌓고 맨 위에 와인잔에 와인을 부어서 잔이 가득 차면, 흘러넘치면 아랫잔이 채워지고, 또 그 2층 와인잔이 다 채워지면 맨 아래까지 다 채워진다. 이게 낙수효과입니다. 그런데 낙수가 실제로 일어났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맨 윗잔이 채워질만 하면 더 큰 잔으로 바꾸고 또 다시 더 큰 잔으로 바꾸고, 그래서 위에 잔은 계속해서 채워질지언정 아랫잔들에게까지 낙수는 일어나지 않았다. 결국 결과는 편중과 불균형, 그리고 격차를 심화시킨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는 이 성장 거점 개발론을 폐기하자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리비의 법칙이라고 하죠.
최소량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사람이나 또는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 생명체가 자라는 데에는 여러 요소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그 여러 요소들 가운데 우리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가장 결핍된 요소라는 게 바로 이 리비의 법칙이죠. 이렇게 나무 항아리에서 물이 흘러 나오는 곳은 가장 낮은 곳이죠. 그러니까 클로물 키우겠다라고 하는 성장 거점 개발론을 폐기하고 이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곳을 살려야만 우리 대한민국이 오래오래 지속 가능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국가 균형 발전은 대한민국 역대 정부가 오래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고심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계속해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 균형 발전의 가장 의지가 컸고 또 실제로 많은 일들을 했던 정부가 노무현 정부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이 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울 만큼 이 국가 균형 발전의 의지가 강했죠. 이 수도 이전은 우리 이 관습 헌법에 묶여서 행정 중심 복합 도시로 머물렀지만 이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중에 또 하나 아주 잘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있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긴 것 정말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방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한다는 명분으로 혁신도시를 신도시를 10개를 지었고 또 기업도시 신도시를 7개를 지었고 세종시 그리고 또 도청 소재지를 옮긴 신도시들이 여러 개 있죠. 전남 무안에 있고 또 충청도 홍성에 있고 그리고 경북 안동에.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임기 후반부에 기업도시, 혁신도시, 세종시 그리고 도청 소재지 이전 신도시까지 20개가 넘는 신도시가 동시다발적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저는 이것이 노무현 정부의 패착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을 지방에 옮길 때 이미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은 텅텅 비어 있는데 왜 그 원도심에 옮기지를 않고 멀쩡한 논밭을 갈아엎고 신도시를 그것도 20개 이상의 신도시를 동시에 지었을까? 첫째 문제는 동시다발적으로 엄청난 보상가가 풀립니다. 논밭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수억씩 보상가를 받고 이 돈이 전부 서울 강남 아파트 투기 자본으로 몰려왔겠죠. 공공기관 옮겨간 신도시에 이전한 공무원들은 초기에는 대단히 불편한 직장 생활을 했어야 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혁신도시를 포함한 이런 신도시들은 주변에서 가장 좋은 도시로 변모했습니다. 그런데 이 혁신도시 또는 기업도시 이런 신도시들을 채우느라 주변 도시, 기존 도시들은 더 골병을 앓고 있죠. 강원도 원주 같은 데에는 혁신도시 그리고 기업도시 2개의 신도시를 짓고 있고 이 2개의 신도시를 채우느라 이 원주 원도심은 더욱 비어가고 있죠.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대도시 3개를 뺀 7개 혁신도시에 인구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분석한 그래프입니다. 이 가운데 이 제주도 서귀포 혁신도시만 육지에서 또는 수도권에서 또 타 시도에서 인구가 절반 정도 옵니다. 그런데 서귀포 혁신도시를 뺀 나머지 6개 혁신도시는 인근 이 혁신도시가 소재한 이 시군의 원도심 지역 그리고 주변 지자체에서 60% 이상이 온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새로운 도시를 채우기 위해서 그 주변이 엄청난 피해를 겪은 셈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런 문제들을 알고 있었을까? 이 정책은 항상 정책 자체가 아무리 옳아도 그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방법들은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에 오히려 이런 공공기관들을 집어넣었다면 원도심의 재생도 되고 또 공공기관에 옮겨온 분들도 초기에 불편을 겪지 않았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이렇게 신도시, 혁신도시를 지어서 공공기관을 옮기는 대신에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 텅텅 비어있는 곳에 공공기관을 이전했다면 저는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 재생도 이루고 그리고 그 공공기관에 옮겨와서 일하던 분들도 초창기에 불편을 많이 겪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도 국가균형발전의 의지가 없지 않았죠. 그런데 2018년 초에 국가균형발전 선포를 하고 그해 말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을 발표합니다. 저는 정말 아주 깜짝 놀랐던 순간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을 하겠다라고 선포하는 것하고 수도권에 다시 신도시를 짓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양립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문재인 정부의 이런 조치도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고 저성장 시대인 상황에서는 수도권에도 또 비수도권 지방에도 이제 신도시는 그만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빈 곳을 채우는 쪽으로 가야 되죠. 결국은 지금 대한민국의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저는 소멸되어가는 지방을 살리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1년에 연구년 1년 안식년이라고도 하죠. 수업이 없는 1년을 맞아서 저는 대한민국의 로컬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하동과 목포 그리고 전주 강릉에서는 한 달을 살았고 그리고 이렇게 대한민국의 지역을 돌았던 이유는 로컬에서 더 행복하게 일하며 사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삶을 영상에 담고 유튜브에 올렸죠.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만난 이 로컬에서 행복하게 일하며 사는 사람들 영상을 170개를 제 유튜브 채널 도시의 정석에 올렸습니다. 가장 먼저 한 달을 살았던 곳이 하동입니다. 저와 제 아내 헬레나가 이렇게 2020년 가을에 달마중 행사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섬진강변 이 모래사장에 이렇게 맨발로 모래밭을 걷고 그리고 해가 지면 이런 커다란 등 주변에 둘러앉아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음악 또는 예술 프로그램들을 감상을 하고 이 하동은 지리산도 있고 그리고 섬진강도 있고 남해바다도 있는 아주 멋진 곳입니다. 그때 제가 아내에게 하동에서 한 달 살고 싶어 그랬더니 그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어서 2021년 봄에 하동에 내려가서 한 달 살이를 시작했습니다. 하동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 왼쪽 위에 있는 놀루와 조문환 대표 이분은 원래 하동 악양 면장까지 했던 군 공무원이었는데 정년을 한 7년 앞두고 스스로 공무원을 그만두고 주민들과 함께 공정여행협동조합 놀루와를 만든 분입니다. 이 놀루와가 아까 달마중 행사도 주최를 하고 지금 많은 이 성과를 내고 있죠. 오른쪽 아래쪽에 이 고하버거는 청년들 전국에서 저마다 자기 일자리를 갖고 있던 청년 6명이 하동 이 고하리에 내려와서 수제버거 가게 창업을 한 그래서 아주 성공한 멋진 이야기들이죠. 두 번째로 한 달을 살았던 곳은 목포였습니다. 목포에는 이 괜찮아 마을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만든 마을인데 청년들을 목포에 초대해서 새로운 자신의 더 행복한 길을 찾도록 도와주는 아주 멋진 마을입니다. 괜찮아 마을 1기 청년들 30명의 그 6주 이야기를 담은 영화죠. 다큐 영화 다행이네요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다행이네요 영화를 보고 저도 아주 감동을 받고 또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목포에 와서 정말 6주를 아마 생전 처음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너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너는 존재 자체로 훌륭해. 그렇게 목포에서 그런 전혀 새로운 삶을 살면서 청년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들의 삶이 유일한 길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고 더 행복한 길을 찾습니다. 다행이네요의 행은 이 행복할 행이 아니라 길 행자입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나에게 맞는 길을 찾도록 도와주는 이 괜찮아 마을이 궁금했고, 또 하나 목포 한 달 살이를 하게 된 이유는 건맥 축제입니다. 목포의 이 원도심 지역이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고, 이 목포 원도심 만호동 일대는 우리나라 가장 큰 건어물, 건해산물 도매상가가 있는 곳인데, 이곳 상인들이 건어물과 맥주를 묶어가지고 이런 축제를 실험을 했고, 상인들이 건맥 협동조합을 만들고 100명이 넘는 상인들이 이 건물을 매입을 합니다. 통으로. 그래서 이 1층에 이 펍을 열고, 그리고 2층, 3층은 스테이로 숙박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렇게 목포에서 한 달을 살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왼쪽 위에 있는 이 유후 컴퍼니를 창업한 서동효 본부장은 이 친구들 5명, 6명이 목포에 와서 창업을 했어요. 이 서동효 본부장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아주 그 마음이 뭉클했던 대목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래 서동효 본부장은 수도권에서 주로 활동했다가 우연히 목포에 와서 인턴 생활을 하다가 목포의 매력에 이렇게 흠뻑 빠집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목포에 와서 창업을 하고, 그리고 그 당시 서울 수도권의 집값의 8분의 1 정도로 자신의 집을 구하고 너무나 놀라운 경험을 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 자신의 청년기 자신의 삶을 가장 짓눌렀던 게 바로 집이었답니다.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결심할 때도 집 때문에 주저주저 했는데, 목포에 와서 서울보다 훨씬 좋은 가격으로 집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어깨를 짓누르던 바위 같은 게 사라진 느낌이었고, 서울에서는 생각도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하게 되었답니다. 오른쪽에 이 고호의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백선재 대표, 검은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분도 저하고 뭐 비슷한 또래입니다. 이분도 평생 서울에서 디자이너로 살다가 우연히 부부가 함께 목포에 와서 목포를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곳이 있구나. 건물들은 나지막하고 길은 널찍널찍하고, 그리고 이 집값은 정말 착하고, 그래서 아마 백 대표 아내분이 먼저 목포에 살자고 제안을 했고, 목포에 와서 집을 구했고, 그리고 누군가가 운영하던 이 책방이 운영자를 찾는다는 얘기를 들었고, 본인이 이제 이 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환갑이 막 지난 나이인데, 제가 그 인터뷰하면서 물어봤어요. 백 대표님, 이 책방을 해서 먹고 살만합니까? 그랬더니 백 대표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서울에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죽으라고 벌었는데 목포에 오니까 책방으로 벌은 돈으로 충분히 먹고 사라집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전주 한 달 살이도 했습니다. 전주는 특히 고향이어서 더 특별했습니다. 전주 한 달 살이의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들은 매주 화요일 오후에 우리 어린이들하고 독서 모임을 했고, 그리고 저녁에는 어른들과 독서 모임을 했던 게 기억에 납니다. 전주는 오래전에 인문의 도시, 또 책의 도시를 선포하고, 여러분들 혹시 전주 여행을 가시면 도서관 순례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 팔복동 예술공장에는 이 팝업 책들만 아주 많이 있는 이팝나무 그림책 도서관이 있고, 그리고 전주역 앞에는 천마중길 여행자 도서관이 있는데,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 2개, 겉으로 보면 별거 아니어 보이지만 이 안에 가보면 정말 희귀한 책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전주 시립도서관 꽃심도 이 도서관의 우리들의 생각을 크게 바꾼 도서관입니다. 이 전주 시립도서관은 떠들어도 됩니다. 그리고 이 칸막이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자유롭게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도서관이죠. 특히 이 전주 시립도서관의 3층은 우주로 1216이라고 하는 공간인데, 여기는 12살에서 16살 우리 청소년들만 올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책을 가장 안 읽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인데, 이 공간들을 청소년들이 직접 이렇게 기획해서 만들어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의 평화동에 가면 이렇게 작은 호숫가에 이 숲속에 시집만 1,800권이 이렇게 있는 시집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달살이를 했던 곳은 강원도 강릉이었습니다. 이 강릉 한 달살이는 다른 곳에서는 대부분 저 혼자 했는데 저희 아내 헬레나가 장모님을 돌보아야 해서 이 강릉 한 달살이 때는 이제 부부가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이 강릉 한 달살이에서도 많은 아주 훌륭한 이 로컬의 인재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이 강릉 연곡면의 솔레마을의 이 김창기 위원장님은 아주 이분도 스님이신데 이 주민들과 함께 마을을 아주 잘 이끌고 계시고 전국에서 주민회의를 가장 잘하는 마을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렇게 지역을 돌면서 제가 찾은 해법은 일백탈수 지역 민국이었습니다. 1년에 100만 명씩 수도권을 탈수도권에서 지역에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주인인 민국을 세우자. 이런 저의 운동이 이렇게 방송국에서도 얘기할 기회를 주셔서 이런 방송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댓글이 당신이나 가라 이런 식의 댓글들이 많아서 좀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만 결국은 대한민국의 지금 행복하지 않은 선진국의 문제를 푸는 방법은 저는 일백탈수, 수도권에서부터 비수도권으로의 자발적 인구 이동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도와드리자는 겁니다. 이미 청년들, 특히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은 로컬로 이주를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제 또래 베이비 부모들도 정년 은퇴한 뒤에 수도권에 굳이 남아있지 말고 로컬에 가서 남은 여생을 더 우아한 조연으로 더 행복하게 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자녀를 더 좋은 곳에서 키우고 싶어하는 학부모들의 로컬 유학도 기대합니다. 그리고 수도권을 떠나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지 말고 같은 마음인 사람들이 같은 곳에 모여 살아서 그분들이 그 지역의 주인이 되는 지역 민국을 만들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진안에, 강릉에, 하동에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51% 이상의 수를 점한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고질적인 이 정치 문제, 이쪽 지역은 이쪽 정당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무조건 대부분 국회의원도 되고 단체장도 되고 또 이 지역은 이쪽 정당 사람들이 다 되는 이 문제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인재들이 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인구수에 연연할 게 아니라 이미 지역에 있는 인재들부터 존중해주고 또 새로운 인재가 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그리고 앉아서 기다릴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마중을 나오고 그리고 각자 도생식으로 풀 게 아니라 서로 연결해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재가 지역에 오는 데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알아보는 단계, 머무는 단계, 또 자리를 찾아가는 단계, 그리고 정착하는 단계, 성장하는 단계. 이렇게 인재들이 지역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올 수 있도록 5가지 지역이 준비를 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 첫째가 바로 일자리, 두 번째는 살자리, 세 번째는 관계망, 네 번째는 교통망, 그리고 행정이 과거 개발시대 행정과 달리 이 돌봄 행정으로 혁신하는 것. 저는 이 5가지 준비를 더 행복한 로컬을 만드는 데 필요한 5대 영양소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일자리, 살자리 2개의 자리, 그리고 교통망, 관계망 2개의 네트워크이죠. 그리고 생애주기 돌봄 행정까지. 일자리를 로컬에 만드는 데에 과거에는 기업을 유치하고 공장을 짓는 게 다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다채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취업도 있고 창업도 있고 또 프리랜서도 있죠. 그리고 그 가미야마 사례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위성사무소를 유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작년에 후쿠오카시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 후쿠오카의 현재 시장님이 다카시마 소이치로 시장인데 이분은 2010년에 30대 젊은 나이로 시장에 당선이 돼서 2년 뒤에 스타트업 시티 후쿠오카 선언을 합니다. 후쿠오카시의 미래는 창업에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이 창업 지원 기구를 후쿠오카 그로우스 넥스트 FGN이라고 하는 이 지원 기구를 만듭니다. 이 지원 기구에는 후쿠오카시 공무원들도 있지만 후쿠오카에 연고를 든 아주 유능한 기업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콘 기업 100개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해요.
제가 방문해서 물어보니까 지금까지 20여 개 기업을 창업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창업지원기구 FGN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후쿠오카 텐진역 가까이에 있는 옛날 초등학교 폐교 건물입니다. 이 폐교 건물에서 새로운 창업을 열심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살자리인데 이 살자리는 두 가지를 다 같이 준비해야 됩니다.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집, 주택도 당연히 마련해야 되겠지만 또 하나는 로컬에 와서 잠시 머무르는 사람들을 위한 스테이죠. 관계 인구를 위한, 생활 인구를 위한 이 스테이도 함께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게스트하우스라든지 또는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을 위한 공유주택, 공동체 주택,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많이 지금 방치되고 있는 빈집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겠죠. 대단히 문제인 것은 시골에 가보면 빈집은 아주 많은데 정작 청년들이나 중장년들이 와서 머물 집은 찾기가 힘듭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지혜롭게 풀어낸 좋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제주도의 다자요라고 하는 민간 스타트업 이 숙박시설로 창업한 회사는 제주도에 비어있는 농가 건물 건물주에게 이렇게 협의를 합니다. 저에게 이 건물을 10년간 무상으로 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제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숙박시설로 10년 동안 운영하고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다자요 모델은 건물주도 결코 손해가 아니고 이익이죠. 이런 방식으로 빈집을 활용하는 사례들이 있고, 그리고 이 원유로 프로젝트도 유럽이나 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서울 성동구 송정동에 첫 사례가 등장을 했죠. 착한 건물주가 이 건물을 잘 활용해서 창업할 사람들에게 3년 동안 원유로, 그러니까 거의 공짜로 빌려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 건물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창업을 하고 3년 동안 충분히 준비를 한 다음에 이제 독립하는 이런 프로젝트죠. 전라남도 강진구는 이 강진군에 비어있는 농촌주택들의 건물주들에게 이런 식으로 또 협상을 합니다. 만약에 군에 5년간 무상 임대를 하면 5천만 원을 들여서 이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7년을 빌려주면 7천만 원을 들여서, 그래서 건물주가 이 무상 임대 기간을 길게 해줄수록 돈을 더 많이 들여서 비어있던 농가 주택들을 리모델링하고 이 고쳐진 건물을 강진군의 마을호텔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진군은 문화도시, 특히 음악도시를 지금 지향하고 있어서 음악인들을, 전국의 훌륭한 음악인들을 이 마을호텔에 초대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거의 무료로 마을호텔에 머물면서 음악 활동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죠. 강원도 동해시의 여러 이 빈집들을 시에서 매입하고 테마가 있는 이런 스테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방문했던 일본의 이 오난정 사례도 재미있습니다. 오난정 사례도 역시 비어있는 농가주택들을 잘 고쳐서 이런 숙박시설로 활용하는데 거기에 DIY를 연결한 겁니다. Do it yourself 또는 DIT, Do it together. 그러니까 빈집을 고치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목공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설비나 전기 또는 배관 이런 것들을 몸으로 익히면서 자격증을 부여하고 그리고 공사 비용을 줄이고 하는 이런 여러 지혜가 담긴 프로그램이죠. 세 번째 이 영양소는 교통망입니다. 대한민국 이 지방의 가장 취약한 점, 가장 약점이 바로 대중교통입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이 지역에 내려가서 창업을 하고 또 중장년들이 지역에 내려가서 이렇게 뭐 한 달 살이, 1년 살이를 할 때 자가용이 없으면 거의 고립됩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대도시는 대중교통이 그래도 잘 갖춰져 있어서 이동에 제약이 없는데 이 로컬로 갈수록 대중교통이 너무나 취약하죠. 앙제에서 중소도시의 미래를 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인 저자들이 쓴 책이고 우리나라에 1년 전, 2년 전쯤에 번역서가 출간이 됐죠. 이 일본인 저자들은 이 책을 쓴 이유가 이겁니다. 일본의 지방 중소도시들은 대부분 다 지금 죽어가는데 왜 프랑스의 중소도시인 앙제시는 그리고 앙제와 여러 중소도시들은 여전히 활력을 유지하고 있을까? 이 프랑스 앙제시는
이 인구가 한 15만 정도 되는 작은 중소도시인데 항상 프랑스 국민들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손꼽는 곳입니다. 이 일본인 저자들이 이 앙제의 비밀을 치밀하게 찾아가지고 소개하고 있는 책인데 첫 번째 이유로 꼽는 게 대중교통입니다. 앙제 시내 대중교통은 말할 것도 없고 앙제시와 인근 도시들을 대중교통으로 아주 편안하게 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지역에 살건 이 도시만의 혜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인근 도시들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거죠. 이 앙제시의 여러 가지 비밀들을 소개한 책이니까 한번 기억해 두셨다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일본의 토야마시는 방문객들에게 하루 이 정기권을 공짜로 줍니다. 방문객들이 대중교통 무료 1일권을 받게 되면 그만큼 하루를 더 숙박할 확률이 많이 올라간다고 하죠. 독일은 재작년에 9유로 티켓을 판매를 했죠. 그러니까 9유로라고 하는 아주 싼 이 한 달 정기권을 구매를 하면 독일의 고속철도를 제외한 모든 대중교통을 무한정 타게 했던 거죠. 독일 국민의 60%가 이 9유로 티켓을 끊고 대중교통이 활성화되었죠. 그래서 지금은 49유로 티켓을 지금 팔고 있습니다. 이 세계 도시들을 보면 대중교통을 아예 무료로 하는 나라들 또 도시들이 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이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이죠. 탈린은 5년 동안 2013년부터 대중교통 무료 실험을 했고 성공적으로 판단을 한 다음에 지금은 전국을 대중교통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가장 취약했던 우리나라 로컬 중에 한 곳이 전라남도 신안군이었습니다. 섬이 많아서. 그런데 신안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완전 버스 공영제를 시행한 아주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리가 많이 놓여서 이 버스를 타고 섬 여행을 거의 대부분 할 수 있는데 신안군은 이렇게 1일권을 판매를 합니다. 1일권 또는 2일권. 그리고 하루 자유이용권의 가격이 5,000원입니다. 이 티켓을 끊으면 신안군 이 공영버스를 타고 섬 여행을 무한정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죠. 경상북도 청송군은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관광객들까지도 이 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는 이 정책을 지금 시행하고 있죠. 광주광역시 송정역에 고속철도를 내려서 이 광주역이 있는 원도심까지 가장 빨리 이동하는 방법은 뭘까요? 택시보다 그리고 지하철보다 더 빠른 방법은 철도입니다. 송정역에서 극락강역까지 이 셔틀 기차 철도를 이용하면은 7분, 8분, 그리고 극락강역에서 다시 이 광주역까지 역시 7, 8분. 그러니까 15분이면 송정역에서 광주역까지 가장 빨리 오갈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이 모든 이 대중교통 이동수단 가운데 가장 빠른 건 철도입니다. 저는 광주에 있는 이 셔틀 기차가 올해로 운행을 중단한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중단하지 말고 살리기를 바랍니다. 이 고속철도야 지금 너무나 바쁘게 기차들이 오고 가지만 고속철도가 아닌 철도 노선들은 많이 한산합니다. 우리가 이미 건설해 놓은 철도가 이렇게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대중교통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국가와 국토교통부와 또는 코레일 이 철도공사와 그리고 광역기초 이 지방정부들이 이 철도에 대한 새로운 발견, 새로운 활용에 좀 신경을 써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네 번째 이 영양소, 더 행복한 로컬을 만드는 이 선결 조건은 사람들과의 관계망입니다. 청년들이 지역에 내려와서 이 아무리 사업에 성공을 해도 사람들 간의 마음에 맞는 친구들 간의 관계망이 원활하지 않으면 힘들죠. 제가 강릉 한 달 살이를 할 때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게 강릉에 오래 살아왔던 토박이 청년들과 또 강원도나 강릉시의 지원을 받고 강릉에 이주해 와서 창업을 한 이 이주 청년들이 서로 소원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토박이 청년들이 많이 서운해 한답니다. 왜 지역을 지키고 있는 우리들은 알아주지 않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만 반기느냐. 그래서
이 두 그룹 청년들을 한자리에 모았던 적이 있습니다. 전라북도에는 14개 시군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청년들의 느슨한 이 네트워크 모임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청년모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 60여 명 청년들이 매일같이 지금도 서로 소통하고 있고 저도 여기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이 상주 그리고 문경 그리고 의성 지역의 청년들이 지난해에 K로컬 100이라고 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같은 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일하고 있는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보자, 한 100명만 좀 모여보자라고 했던 행사에 150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아주 성황리에 청년들이 서로 이 관계망을 확인하고 또 돈독히 했죠. 마지막 5번째, 로컬로 우리가 인재들을 초대하고 그리고 또 더 행복한 로컬을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바로 돌봄 행정입니다. 지금까지 개발 시대 행정은 간단했습니다. 국가 재정을 따오고 그리고 용역을 발주하고 그리고 계획이 세워지면 착공하고 그리고 준공하면 공무원들이 할 일은 다 끝이었죠. 그렇지만 재생 시대 그리고 인재를 이렇게 지역으로 초대하는 이 시대에 지방정부의 행정은 달라져야 됩니다. 마치 돌봄 행정으로 수요자에게 맞춤형 행정으로 바뀌어야 되죠. 이런 돌봄 행정을 잘하고 있는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일본 시마네현 오난정입니다. 인구가 9,600명이 되는 작은 소도시인데 이 오난정은 지금부터 10년 전에 우리 오난은 일본의 최고의 육아도시로 키우겠다 이런 목표를 정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단체장과 또 지역의 주민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노력을 해왔죠. 그래서 그 성과가 아주 놀랍습니다. 이 10,000명이 안 되는 소도시에서 지난 10년 동안 매년 평균 태어난 아이들 숫자가 60명대입니다. 그리고 소아과, 산부인과 24시간 의료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저는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방정부의 리더가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아이를 갖고자 노력하는 사람들, 아이를 낳은 사람들,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가 불편한지를 꼼꼼하게 챙겨서 돌봄 행정으로 풀어준다면 가능한 거죠. 제가 작년에 방문하고 깜짝 놀랐던 게 어린이집 당연히 다 무료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아플 경우에는 엄마 아빠가 병원에 데려가야 되고 그날은 아픈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오난정에는 아픈 아이들만 또 따로 받아주는 어린이집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세심하게 섬세하게 이런 행정 서비스가 가능한지 물으니까 다 물어본답니다. 부모들에게. 그래서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채워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소멸위기 대한민국의 지역들, 로컬이 이렇게 5개의 영양소를 잘 갖추어서 인재들을 초대한다면 로컬이 소멸을 막고 그리고 정말 인재들이 로컬에 와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이 아주 베스트셀러로 소개된 책이죠. 도시의 생존.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 2분이 쓴 책입니다. 코로나와 같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도시는 계속 생존해 나갈 수 있을까? 저에게 추천사를 부탁해서 제가 읽고 이런 추천사를 썼습니다. 이 책의 이 저자들의 생각은 굉장히 낙관론입니다. 도시가 이런 전염병 위기 또는 전쟁의 위기 또는 자연재해의 위기 늘 인류 역사상 도시 역사상 위기에 직면했지만 멸망하지 않고 생존할 수 있었던 비법은 위기가 닥치면 구성원들이 이타심을 발휘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저자들의 생각을 읽었습니다. 결국은 이 이타심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가난했던 시대에도 이런 이기심과 이타심의 균형 감각을 갖고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마냥 이기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기적이죠. 그렇지만 공동체가 위험에 빠지면 나의 이기심을 발휘하다가 모두가 공멸할 거라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이타심을 발휘합니다. 그 이타심이 곧 나에게도 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이 이타적 이기주의가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이타적 이기주의로 우리가 이기심과 이타심의 균형 감각을 찾는다면 건강한 국토, 행복한 국민,
그리고 지속 가능한 나라를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두에 소개해드렸던 저의 최신 출간 책입니다. 행복 앳 로컬. 한 달살이 이야기들을 담고 그리고 행복하지 않은 선진국의 원인과 그리고 해법을 담은 책입니다. 이 책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시간 동안 신앙과 도시와 신앙 주제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우리 가톨릭 신앙인 여러분들, 진정한 도시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를, 우리의 삶터를 하나님 바라시는 대로 만들어가는데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